오늘은 인문과정 2교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다뤘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샬이라는 학자가 수요와 공급을 제시했다 그랬죠. 자, 이제 오늘은 그 마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용어들을 잠시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거고 시험 문제에서 계속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을 좀 볼게요. 자,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 양을 좀 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컨텐티죠. 자, 영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량입니다. 수량. 수량인데 수요를 표현할 때는 이것을 수요량이라고 표현하고요. 공급일 때는 공급량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또 만나죠. 만날 때는 교환량, 균형량, 거래량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근데 공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컨텐츠인데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는 거래량, 교환량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양이죠, 양.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양이라고 기억해요. 그래 결론은 시험 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렇게 놓든 저렇게 놓든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개념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걸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에 함수죠. 함수, 펑션. 함수는 뭘까요? 너와 나의 관계, 여러분과 강량구의 관계. 이걸 뭘 한다고요? 함수. 그럼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하죠.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떤 제품의 가격이 P1이라고 전제합시다. 가격이 비싸다는 전제입니다. 자,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많이 안 사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량은 Q1이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거죠. P0로.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자, 이 점을 편의상 B점이라고 부를게요. 가격은 더 하락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 점을 C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한번 따져봐요.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하는 겁니까? 반비례하는 겁니까? 그렇죠. 반비례 관계죠. 그럼 반비례하다 보니까 그 A점, B점, C점을 쭉 연결하는 곡선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자, 곡선 한 개를 쭉 만들어 봐요.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디맨드 커버라고 해서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용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만 구경하세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시험용으로 전환시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하라고 할 거냐?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너무 많죠? 수요 땡땡이라고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수요 땡땡. 그렇게 놓으면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이것만 한 세트로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은 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걸 시험용으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정규 이론 과정 들어갔을 때 하고요. 인문 과정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무엇을 앞으로 학습할 것인지 그리고 용어들을 좀 잘 봐놓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계속 사용할 거니까. 한 번 더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늘 수요라는 말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늘 삶 속에서 수요자, 공급자, 수요, 공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수요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수요라고 하는 개념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죠. 근데 그 관계를 이름하여 수요 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둘의 관계가 반비례한다 그죠? 그 반비례한다는 것을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 수요 법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 수요 법칙을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하향하는 곡선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마샬이 주장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공급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입니다. 자, 컨텐티죠. 똑같은 컨텐티인데 이번에는 공급량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라고 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함수, 공급 함수가 되죠. 그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공급자라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시장에 내놓았더니 소비자들이 피투밖에 부담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생산하시겠습니까? 적게 생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한다니까 나는 조금밖에 생산할 마음이 없다. 근데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더 많이 만들겠다. 가격이 더 상승했대요. 그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그렇죠. 수요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나는 안 살래. 가격이 하락하면 나는 살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죠. 근데 공급은 아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유리하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답니다. 비례한다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공급 법칙. 아, 수요 법칙은 반비례고 공급 법칙은 비례야. 그럼 다시 되돌리면 수요와 공급은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ABC점을 한번 쭉 연결해 보세요. 그럼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죠. 저걸 공급 곡선, 스플라이 커브라고 말합니다. 용어들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시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용어들에 익숙해집니다. 시험용으로 한번 전환시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균형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앞서 우리 여기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까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하니까. 근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상향이죠. 왜 우상향하죠? 그렇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여기는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래프를 잘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있죠. 만나는 곳.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용어 하나 좀 보세요. 균형점. 균형점일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균형점일 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들을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면 살수록 나는 그 재화를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공급자는 어때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팔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는 완전히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상반된 목적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어디서 만난다고요? 시장에서. 근데 전혀 상반된 목적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면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수요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저 공급자가 안 팔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가격을 올려야 되겠구나. 공급자는 내가 지금 팔려는 이 가격에 그들이 안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나는 가격을 좀 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이 합의하는 균형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근데 저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난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느냐? 시장 가격.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균형 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용어를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 우리는 그냥 균형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균형 가격 구하세요, 균형량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균형점이 만들어졌죠. 결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났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수요가 움직입니다. 당연히 공급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양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그것을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점 이동하면 가령, 자, 지금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곡선이 다르게 만들어지죠. 그럼 가격은 또 변하겠죠. 양도 변하죠. 자, 그런 것들을 시험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아직은 그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볼 줄 아시면 되겠죠. 이 그림만 볼 줄 알면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내용의 공통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내용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자, 여기서 용어 하나만 좀 더 보고 갈까요? 자, 먼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인위적으로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자,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P1이라고 한번 전제해 봅시다. P1.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요? P0죠. 시장 가격 누가 결정했죠? 수요와 공급이 합의했죠.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P1에 놓은 거죠. 그러면 수요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겠죠. 그럼 당연히 수요자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재미없죠. 수익이 감소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따라서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것만큼 수요량이 많을까요? 공급량이 많을까요? 수요량이 많죠. 이걸 초과 수요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용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균형점이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이죠. 이 곡선이 수요 곡선이죠. 그럼 저 결과 어떤 곡선이 우측에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에 있죠. 그럼 수요량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건 초과 수요. 그럼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어떤 곡선이 우측에 있죠? 공급량이 우측에 있죠. 그럼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초과 수요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파트의 공급량보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상승하다가 초과 공급이 되어버렸대요. 그럼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격은 하락하겠죠. 초과 수요 상승, 그러다가 다시 균형 가격에 도출되는 거죠. 이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다루는데 그중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생긴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그대로 딴 거고요. 그리고 거미집 이론은 뭘 하는 거냐?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 결과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지문이 On지 X인지 결정해 보세요.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OT 보셨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그 논리성이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키는 뭐죠? 수요 땡땡이죠. 그럼 수요 땡땡일 때는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량. 수요 땡땡이란 가격이나 임대료나 같은 얘기죠. 수요량, 끝.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2번 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수요 땡땡이죠. 그럼 수요 땡땡 놓으면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량. 자, 3번 문제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공급 법칙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을 쭉 풀어서 놓은 거죠. 자, 네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자, 초과 공급이래요. 초과 공급이 무슨 말이죠?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보다 아파트의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야죠. 따라서 초과 공급일 때는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이고, 둘째 줄, 초과 수요가 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입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출 지문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규 과정을 들어가면 기출 지문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왜냐? OT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시험이나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 제일 중요한 교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기출 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파악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키워드. 그 키워드를 찾아야만 답을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자고요.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단기간에 끝낼 겁니까? 아니면 2년, 3년 갈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단기간 끝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학습하는 내용들은 실무에 다 필요한 거지만 이는 실무에 나가서 한 달이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단기간에 합격하고 끝낸다. 이 기준으로 항상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출 지문이든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답을 찾는, 지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답을 찾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문이 길죠. 근데 키워드는 몇 개 없어요. 초과 공급, 임대료 하락 끝. 초과 수요, 임대료 상승 끝. 나머지는 다 스스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 파트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OT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내용을 학습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대로 두고 있지 않아요. 항상 개입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부족한 공급량을 시장에 맡겨놓고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해버리면 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게 정책이라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경정책. 교육 시장에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 교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그것이 부동산 정책이죠. 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에서 다루었죠. 시장은 뭐라고 정의했었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을 창조하는 일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가요?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까? 먹음직스럽죠. 자, 그러면 시장에 이 사과가 하나래요. 공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과를 먹기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요. 100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일까요? 어떻게 해요? 사과를 100등분해서 100분의 1씩 준다.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배분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우리처럼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처럼 시험을 봐서 1등한 사람에게 사과를 주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자주 했던 거죠.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저 축구 골대를 돌아서 오라고, 그죠? 그럼 저 축구 골대를 돌아서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본주의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 그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얼마까지 올리는 거죠? 수요자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수요자가 100명이 아니라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사과를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격이 이 기능을 못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시장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요. 양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가격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요.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이 어디에서 결정하죠? 시장에서. 그럼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한번 놓고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 이거 마음대로 가져와 사용하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직접 다니면서 찍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거죠. 잠실 롯데에 올라가서 밑에 찍은 겁니다. 이게 여기가 석촌호수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3%입니다. 103%? 이게 무슨 말이죠?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보다 주택의 공급량이 3.3%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자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으면 주택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올라갈까요? 그 밑에 정보를 한번 보세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자가주택 보급률이 약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요. 서울은 대략 한 50% 정도요. 또 강남으로 가면 한 40%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공급 물량은 많기는 많아요. 수요자보다 공급 물량이 많죠. 2017년 기준이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더 많겠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소수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다수의 주택을 가진 자가 시장에 내어놓으면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표현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소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과가 하나밖에 없었죠. 사과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게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 재화를,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에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겠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 실패를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시장 실패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걸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라고 시장에 맡겨 놓았지만 시장 스스로가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부가 해야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으니까 부동산 정책인 거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환경 문제에 개입했다면 환경 정책이겠죠. 교육 문제에 개입했다면 교육 정책일 거고. 아,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목적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개입을 했지만 정부가 의도하지 못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풍선 효과라는 거 아닌가요? 강남을 규제했더니 강북이 뛰어버리고, 그죠? 서울을 규제했더니 수도권이 뛰어버리고, 수도권을 규제했더니 지방이 뛰어버리고, 끝없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억제시키다 보니 대한민국 전국이 투기, 과열지구든 조정지역이든 이렇게 대부분 다 묶여 있다는 거 아닌가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시장에 맡겨놔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정부는 개입하는 거죠. 이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책이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 정책이라는 게 적게는 4문제, 많이 나올 때는 7문제까지 약간 출제 문항수가 덜쑥날쑥하죠. 자, 그런 게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문과정 2교시는 뭐에 대해서 다루었던 거죠? 자, 우리가 1교시에서는 수요 공급을 근거로 해서 마샬까지 나왔죠. 알프레드 마샬의 주장까지 나왔고, 그럼 알프레드 마샬은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교시에는 이 수요라는 개념, 공급이라는 개념을 다루었죠. 그래서 뭐 수요 곡선, 수요 법칙, 수요 함수,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런 것도 눈으로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시고. 근데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죠.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시장에서. 그럼 시장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가격을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창조하는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양했죠. 앞서 사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사과, 이것을 먹기를 희망하는 자가 100명, 그럼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 배분일까?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것을 100분의 1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교과서 배웠던 사회주의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가격을 통해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시장이었죠. 근데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시험에 잘 놉니다. 시장 실패. 그런데 시장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개입해야죠. 그게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그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시장이 실패하는 걸까? 그 실패하는 원인들을 몇 가지 좀 다루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3교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